네, 들으신 것처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1명 나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고 보고 오늘까지인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를 추가 연장할지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어제 1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이 중 지역 발생 99명, 그리고 절반 이상인 60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11일째 100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수님. 예, 숫자로만 보면은 의미가 있는 것이 99명이라는 두 자릿수가 지난달 8월 14일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말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어제 토요일 날 진단검사 수가 평소에 반 이하였기 때문에 사실 내일까지 나오는 숫자는 이 정도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화요일부터 두 자릿수가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사실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감소세는 보일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지금 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23.4%로 어제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높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지금 무증상 전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감소 추세가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주말 이외의 날짜에서 과연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통제할 수도 또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방역망이나 의료 대응 체계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수가 저희가 두 자릿수 이하로 본다고 하는데 이게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마 7월 말 8월 초 이 시기에 뭐 10명에서부터 한 3, 40명 사이였지만 이때에도 사실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원 불명의 그 환자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또 폭발적으로 8월 말경부터 9월까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그 잠재된 무증상 전파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지금도 진행 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되지가 않고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여부가 정부가 이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 종료를 할지, 재연장을 할지, 아니면 뭐 제3의 방안까지도 언급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결정이 현명하다고 보세요? 아마 결국은 제3의 방향, 즉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완화라는 의미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방역과 경제를 두 가지 다 잡자는 의미는 아니고 방역이 우선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 2.5단계라는 강화된 것을 2주일 이상 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해가 커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온 것이거든요. 즉 단기간에 이것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즉 안정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결국은 장시간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갑자기 이런 강력한 수를 계속 둔다면은 결국은 피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올 가을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는 방역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완화된 이런 제3의 방침을 세우고 지침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접촉을 줄이는, 즉 만남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적어도 추석이 지날 때까지는 유지해야만 우리가 올 가을 겨울을 지나갈 수가 있지. 만약에 이 추석을 좀 잘못 지나게 되면은 가을 겨울이 되면서 3단계는 물러려니와 결국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석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을, 겨울이 되면 이제 독감 유행철이어서 정말 우려가 큽니다. 말씀처럼 절충안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언급이 있으셨고 대전시에서도 이제 노래방을 포함해서 일부 고위험 시설까지도 내일부터는 집합금지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완화를 다소 하게 되면 이게 좀
안정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그렇죠. 대안이 이게 필요할까요? 뭐 지자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완화시켰다는 의미는 그 방역당국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안정돼서 한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그 발생 현황도 다르고 대처 방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2.5단계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 지역들은 2단계인데 네. 좀 더 완화시킬 수가 있고 좀 많이 발생하는 데는 그 부분만 또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융통성이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대전이라는 부분이 좀 우리 서울 수도권에서는 안심이 안 되는 부분이 대전, 충남이 상당히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풍선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이 식당들을 가지 못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구장도 못 가고 골프 연습장 못 간다고 그러니까 대전까지 갔다 오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건 우리 국민들의 시민 의식에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 즉 민주적인 방역을 하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뭐 계속 1, 2주일이지만 적어도 추석 지날 때까지는 이런 풍선 효과 같은 것들도 나타나지 않게끔 국민 각자가 시민 의식을 잘 지켜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이 완화를 다소 하더라도 좀 천편일률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좀 발휘해달라 이런 조언도 있으셨습니다. 지금 앞서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의 비율 다소 올라서 23.4%에 이른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예.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셔도 무증상인데 그 사람이 진단을 받으러 갈 리도 없고 그 무증상이라는 건 사실은 꼭 증상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증상까지도 다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30%에서 한 50% 정도는 전혀 감염이 되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방역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켰을 때 누군가가 증상이 나타나야만 그분이 진단을 받으러 가도 확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가 보면은 이미 벌써 N차 감염이 일어났고 방역은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통제할 수 없고 찾아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네. 이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느냐 즉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일어났고 완치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 이것은 면역 진단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적어도 2, 3일이면 IgM이라는 항체가 생기고 네. 또 치료가 완치가 되는 과정 중에 우리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은 IgG라는 면역 항체가 생깁니다. 이것을 검출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다 나와 있고 적어도 수만 명 규모 정도로 우리나라 같으면 각 지역별로 시기별로 한다면은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 노출의 정도가 얼마나 더 심각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역 진단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즉 2.5단계라든지 뭐 3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할 때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승인하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대규모의 면역 진단을 하고 있지 않고 또 방역당국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 진단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노출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모니터링하기 위한 진단 방법이시지 이것이 뭐 꼭 100% PCR처럼 정확해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방어 항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중화 항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측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즉 IgM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PCR과 똑같이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환자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좀 주기적으로 계속 할 필요가 있음으로 해서 대구 경북지방 같은 데는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퍼센트가 높을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것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충분히 이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도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도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수천 네. 건 정도 한다 그러고 이병 장정은 지금도 PCR 진단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면역 진단을 또 한다는 거 큰 의미가 없어 보여서 앞으로 좀 방역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증상 감염자 등을 고려해서 이 면역 진단이라는 것을 좀 무작위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정확도라든지 인력 문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해외에서 이걸 도입한 사례가 예, 해외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 너무나 많이 유행이 돼서 뭐 20% 정도 이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들도 나와 있고 뭄바이 근처의 빈민가에서는 50% 정도의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거의 집단 감염이 집단 면역이 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 진단의 중요한 점은 이것이 그다지 큰 돈이 들지 않고 정확하게 빠르게 엘라이자라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진단검사의학 가서는 다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까지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새로 개발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 경로를 좀 알기가 어렵고 저도 이제 보다 보면 전후를 따지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N차까지는 파악이 돼도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역 사례들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해서 현대중공업 직원까지 N차 감염이 이뤄진 걸로 추정되는 사례부터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울산 부동산 관련 확진자들이 이제 부산 오피스텔 다녀온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 사례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울산의 이 부동산 이분들이 부산의 오피스텔, 샤이나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뭐 상담업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방문했던 것이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현대중공업의 직원의 부인이 여기에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 관계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현대중공업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인 이외에 확진된 직원하고 부인 이외에는 다른 분들은 전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연결고리가 하나의 연결고리인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이거 부산하고 울산하고 이 지역에 있어서는 그 감염원 자체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GH형은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금 유전자형이고요. 러시아 선원발 감염이 상당히 지역사회에 있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GR형이기 때문에 일단 부산의 이 방역당국에서도 이 유전자 검사를 함으로 해서 이것이 GR형이냐 GH형이냐 혹은 그 유전자의 변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감염원을 특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역학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이 방역당국에서 이 부분을 발표를 하시면 이것들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네.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관련 확진자 지금 23명으로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재활병원 영양팀 직원 1명이 처음으로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 우선 이 직원과 관련된 854명에 대한 검체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대규모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3명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상급 종합병원 규모에서는 굉장히 큰 확산이었고요. 여기서 제일 우려가 됐던 부분이 이 재활병원의 옆동에 환자의 보호자가 확진이 되었어요. 이분은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 원내를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고 보통 일반적인 이런 상급병원에는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대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데에서 접촉이 일어났을 경우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며칠 동안 그런 접촉자에 의한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더 이상의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N차 감염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역학조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병원 안은 완전히 방역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나온 혹시라도 모를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카페라든지 식당 같은 데서의 감염이 혹시라도 나온다면은 좀 심각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원내 감염은 지금은 어느 정도 억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내 감염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됐다. 근데 지금 세브란스 확진자 중에서 일부가 발연이나 인후통 증상이 있었는데도 출근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뭐 이 세브란스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증상이라는 것이 뭐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 상당히 가벼운 인후통이라든지 열도 아주 미열 또 근육통이라고 그러는 것도 그냥 몸이 컨디션이 나쁘다는 정도의 증상이었을 텐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피로감이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피로감이죠. 아, 내가 좀 피로했었나? 뭐 감기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인후통 정도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병원 관계자인 분들은 이런 증상이라도 있을 때 절대로 출근하시지 마시고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방역수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직장인 경우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병원의 원내 감염인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들한테 가는 것이 직접적으로 갈 수가 있고 특히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체적인 접촉이 굉장히 많은 병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즉 환자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감염된 것을 모르기는 하지만 일단은 병원에 있는 배식 포함해서 모든 관련자들은
어느 정도라도 증상이 있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일단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지금 이 부분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저도 가끔은 이렇게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제가 의심을 하고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나 이렇게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자기가 느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나마도 증상이라고 하지 무증상일 경우에 즉 발열 체크도 안 되는 상황일 증상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어떤 병원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완전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초기 대응과 더 이상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 다음에 조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함양의 또 택시기사와 관련된 확진 사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택시기사 확진자 2명 그리고 접촉한 여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접촉자만 4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 관련된 분들 중에서 수도권에 남편이 계셔서 수도권에서 뭐 유입됐을 가능성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분이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30일 날 다녀왔다 그러고 실제 네. 택시 기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1일 날부터 벌써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2일 사이인데 만약에 접촉을 했다 할지라도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택에서의 가능성은 없는데 이 택시 기사 2분하고 지금 식당 주인하고 두 분에서 전부가 4사람이거든요. 이 택시라는 것의 이 특수한 상황, 즉 아주 좁은 밀폐되는 환경 안에서 에어컨, 지금이면 에어컨이고 겨울이면 히터가 들어올 텐데 공기가 순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2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공기 중에 에어로졸 상태로서 어느 정도 머물 수가 있고 네. 또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환기가 안 되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에어로졸에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따라서 택시 지금 대중교통 중에서도 특히 택시를 타실 때에는 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스크를 꼭 보건 마스크를 쓰시고 또 결제를 하실 때에도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은 그 이후에 혹시라도 모를 여러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의 입장에서는 이 택시 안의 환경을 잘 환기를 하시고 소독도 주기적으로 하루 중에서도 몇 번을 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꼭 손 씻기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타시는 승객분들이 결국 손잡이라든지 그 안에 택시 안에 어떤 접촉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손도 씻으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대화하지 마시고 네. 또 장시간으로 갈 경우에는 특히 자주 몇 분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해주시면은 이 바이러스의 공기에 의한 감염은 적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점 더 대중교통을 타는데 이런 엄격한 방역을 요구하게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이 뭐 계속 그럴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역사회에 좀 환자 수가 많다, 지역사회에 좀 감염이 많다고 생각될 때는 그렇게까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방역 수칙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은 적어도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를 쓰고서 밀폐된 실내 환경에 택시 공중교통뿐만 아니라 일단 실내 환경에 들어가실 때에는 보건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언제든 또 재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러면 뭐 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하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환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탈 수 있는 밀접 접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지금까지의 감염 경로는 없었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보건 마스크를 꼭 쓰시고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하지 마시고 네. 또 핸드폰 같은 걸로 통화를 오래 하시지 마시고 또 타고 내리실 때 손소독을 꼭 하시면은 사실은 이 공중교통, 대중교통 안에서의 공기 감염은 거의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즉 지하철이라 할지라도 공조가 돌아가고는 있지만 사실 택시보다는 좀 더 넓은 공간이 분명히 있어서 공기 감염으로 그 안에 있는 여러 사람이 감염되었다. 그런 경로는 사실 없거든요. 뭐 버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을 경우에 감염되었다는 4.5m를 공기 감염으로 감염되었다는 중국의 데이터는 있기는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그 많은 환자들이 나왔을 때에도 대중교통 안에서의 감염은 없는 것으로 봐서
보건 마스크 쓰시고 손만 잘 닦으신다면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